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국정감사도 제가 지금 국토위에 간지 보름이 채 안 돼서요. 네. 예, 이 새 상임위 가서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보름밖에 안 됐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창현 의원 네. 자료 유출과 관련돼서 네. 이 국토위에 있던 신창현 의원이 원래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노위로 오시는 바람에 예, 제가 국토위로 가게 됐습니다. 그걸 사보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갑자기 바꾸셔서 네. 윤호중 의원님도 좀 쉽지 않으실 테고 네. 보좌하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도 이제 맡은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요. 네. 지금 당 일도 이렇게 익히고 또 당 이 파악하고 하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일이 겹쳐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 번째 하시는 건데 다른 의원들은 한 번도 못하는 사무총장을 두 번씩 하시는 거 일을 좀 너무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너무 유능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불려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 자신은 이렇게 제 욕심 안 차리고 당 먼저 생각하고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와서 그리고 그렇게 일해 와서 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만 30년이 넘었는데요. 네. 과거에 평민당에 이 제야 입당파가 들어올 때 이제 같이 입당한 입당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월 4일 선언 남북 공동 행사 참석 때문에 네. 북한에 다녀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북한에 가서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북한 가서 리성권 네. 조평통위원장도 봤고요. 그 다음에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 안동춘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 이런 분들을 배웠고요. 그분들께 이제 국회 회담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이 정당 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테면 이 북한의 집권당은 노동당이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몇 개 있죠. 예, 김영대 부위원장이 이제 조선 사회민주당 당수고요. 그 다음에 안동춘 부의장은 이제 노동당 소속인데 북한의 여러 정당하고도 우리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까 북한의 노동당도 남한의 여러 정당과 대화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쪽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준비하고 온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여러 형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체제에 대한 이해도 높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에 이번에 처음 가신 건가요? 제가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평양이 두 번째입니다. 네. 네, 평양 제가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2000년이요? 2000년에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7주년 행사가 이제 6.15 기념 행사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행사에 갔었고 이번에 이제 11년 만에 다시 평양을 갔습니다. 2007년에 가셨고 네. 이번에 2018년에 네네, 가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1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우선 그렇습니까? 평양 시가지가 많이 화려해졌고요. 그 다음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여명거리라든가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거리가 주로 이제 고층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과거에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도시였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LED, 그쪽 사람들은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LED 등으로 굉장히 밝게 이 건물을 장식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 표정이나 또 우리를 대하는 네. 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소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이젠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뭐 이런 거고요. 우리에 대한 이 경계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좀 많이 했었나요? 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네. 이 남한 정치에 대해서도 뭐 이러저런 논평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무슨 이 미국에 대한 뭐 적개심 같은 거를 비판, 드러낸다든가 네. 이런 그런 게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국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미국과의 적대 정책을 이제 접고 뭐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이미 좀 돼 있다는 또는 뭐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면에서는 좀 개방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비핵화, 또 네. 한반도 평화, 또 남북관계 개선, 뭔가 한반도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교황청 방문해서 뭐 연설했다는 네, 뉴스도 네.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 큰 중대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어떤 그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련 체제도 붕괴가 됐고 동서 냉전 체제도 종식이 됐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만이 이 냉전의 유물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 남북 간의 어떤 이 평화의 정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남과 북의 모든 그 국민들이 우리 민족의 성원들이 염원해온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이 뭐 뭉쳐져서 드디어 이제 이런 국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지도자들의 어떤 시의적절한 결단, 네. 그 다음에 어떤 통큰 양보랄까 서로 간의 이해. 나가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과감한 네.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 시기에 어울려서 지금의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좀 낙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신중하게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은 뭐 충분히 무르익었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렇게 그 장벽 같은 것이 굳건히 버텨왔었거든요. 이제 이 장벽, 뭐 보루가 허물어지고 나면 이 평화의 대세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뭐 대외 전략이랄까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을 이 비핵화하고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중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미국의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지금의 한반도 평화 국면이 열린 거라고 봐야죠. 근데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답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네네. 우리 체제 특성상 또 반대 집회 같은 게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혹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 같은 게 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리서치인가요? 이런 데서 최근에 10월 초에 한 조사만 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8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TK 지역, 좀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런 지역에서도 70% 이상, 또 60세 이상도 5%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어떤 뭐 보수냐 진보냐 또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판적이었느냐 아니면 뭐 우호적이었느냐 이런 정치적인 입장, 뭐 이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일로서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테면 이 민족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 국민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또는 뭐 네. 최소한 지지 결의안 정도로도 네.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뭐,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이겨낼 그런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네. 또는 또 뭐 나라를 좀 더 이렇게 그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른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라면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서 거기에 뭐 이를테면 좀 동조하는 듯하면 야당으로서의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그런 이 우려를 한편에서는 할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그럼 계속 반대를 하면. 반대만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국민의 지지를 오히려 더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면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또 국가를 먼저 또 민족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이익이 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나가고 또 국민들을 호소하는 게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게 맞지. 이를테면 여야를 나눠놓고 내 편 네 편 하고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국면 이런 국면에 어떻게 함께 하면서 또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 세력으로서 자기 위치를 세울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기간이고요. 이제 네.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예산안 심사 또 법안 처리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떤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어떤 뭐 규제 개혁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법 개정안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 뭐 법안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어떤 이 법의 우선순위 같은 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민생이나 경제에 꼭 필요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제 입법들, 민생 입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등등의 이런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안들까지 모두 이뤄낼 수 있다면 참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든가 예산 부수 법안, 세법 개정안들이 있죠. 그거는 또 그걸 맞게 그러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서는 한 교섭단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가 않게 돼 있는데요.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 어떤 입법 전략 같은 걸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회의 관행이 대단히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 제도와 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어느 한 당이 또는 어떤 한 세력이 뭐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과도한 어떤 여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이제 극한적인 투쟁으로 가는 거를 막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제까지의 그렇지 않았을 때의 관행, 소위 말하면 이 여야가 합의해야만 또는 모든
그 교섭단체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처리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이런 관행은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을 하지 않아도 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 위에서 말 그대로의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도는 선진화가 됐는데 관행은 선진화가 되지 못해서 네. 과거의 관행과 새로운 제도가 충돌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이 야당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새로운 관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저희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또 뭐 협치를 이뤄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지난 2년 전 그 전당대회 때 네. 한 19만 정도였거든요. 19만이요? 예. 지금 71만 명입니다. 71만이요? 네. 그럼 도대체 몇 배가 늘은 거죠? 엄청나네요. 예. 뭐 한 네. 3배 정도 늘은 셈인데요. 그게 지금 권리당원을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권리당원입니다. 네, 권리당원이죠. 그러니까 당비를 꼬박꼬박 네. 내고 네. 있는 권리당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고요. 일반 당원 숫자는 지금 한 300만 정도 300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당원들도 늘어났고 또 그만큼 이게 이 당세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어떤 이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당원들한테 좀 보답을 하는 길일까요? 네. 지금 이제 당 대표께서는 이제 당을 현대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나가서 이제 뭐 최근에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민생연석회의 오늘 이제 발족식을 했는데요. 민생연석회의라든가 또 이제 지역균형발전 뭐 추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동안 당이 안 해오던 일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린 그런 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당에 4개의 기둥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당을 화합시키겠다는 화합의 기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의 기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당을 공정하게 이끌겠다는 이제 공정의 기둥.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당과 이 당원 지지자들을 이제 초연결 시키는 그런 초연결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4개의 기둥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뭐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네. 있는데요. 일단 공천제도를 한 1년 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그렇습니다. 공천제도가 뭐 크게 바뀌는 게 있는지 뭐 간단히 윤곽이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공천제도가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거는 이제 열린우리당 때서부터 밑으로부터의 공천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되셨던 2002년부터죠. 그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날에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제도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고 또 이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공천 권한을 준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 일테면 장벽 없이 우리 당의 입 후보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라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난 한
15년여에 걸친 우리 당 지도자분들의 그런 정신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또 지켜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무슨 경선 제도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그 기본적인 정신이 유지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 설사 여당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꾸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의 뜻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 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정당 구조에서는 뭐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회 구성에 그러니까 이 비례성을 높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효한 제도인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늘려야죠. 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든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든가,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든 각 정당들이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현재 의원들이 결국은 표결을 해서 법을 채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개정안에 참여할 의원들에게 이제 의석을 줄이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자기 지역구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선거구가 다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면 거의 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변동이 오게 되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겠군요. 과연 찬성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그러면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면 의석 전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네. 이 국회가 비효율적이다. 네.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의석을 늘려서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을 용납을 하시겠는가? 양쪽에 어느 쪽으로도 지금 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정당들이 다 합의가 돼서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뭐 지역구를 줄이는 쪽으로 합의를 해내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늘리는 데 합의를 해서 국민을 설득하든 양쪽에 어느 쪽이든 다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해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이 비례성을 높이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가야 할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명확한 저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대통령 선거 전망. 이해찬 대표가 이제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년 집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집권론을 어떤 분들은 좀 욕심 아니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10년으로 나라를 바꾸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더라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제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만으로는 어떤 변화가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뿌리를 내리는데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좀 더 이 긴 시간 좀 진보적인 성격의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이 많은 적폐랄까요? 이런 것들도 고치고
또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윤호중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고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운동도 하셨고요. 정치하셔서 이제 삼선 국회의원을 네. 하고 계신데 내가 정치를 하길 참 잘했구나. 어떤 보람이나 뭐 감격 같은 걸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신념을 갖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옛날에 정권 교체가 아예 한 번도 안 됐던 네, 한 번도 네. 없었던 이런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와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88년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네. 97년 12월 대선에서. 네네. 그 순간에는 정말 제가, 이 정당에 들어와서 일을 한, 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새벽에, 갑자기 이 방송이, 중단이 되면서, 일테면 배경음악 같은 게 쫙 나오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 순간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얻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난 이제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때 제가 당의 수석부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당이 5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야당의 연합공천 협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 야권의 이 단일 후보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를 9대7로 그러니까 야권이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2008년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무너졌던 야권이 이를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였는데 네. 이 단일화 협상을 야권 단일 후보 협상을 이제 6개월 동안 협상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 이 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이제 야권을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어떤 이 가능성과 비전 네. 이런 것들을 줬던 때 그때도 참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역사책에는 윤호중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을 어떤 입신양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작한 정치도 아니고요, 이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질문 미처 못 드린 내용 포함해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살림을 끌어나가고 있고요. 우리 당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대로 이 우리나라를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또 우리 경제 살리고 또 민생도 살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국민 여러분들께 이 많은 기회와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은 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